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성장성이 꺾일 거다 다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블랙웰의 어떤 수요가 엄청나다. 하반기가 되면 블랙웰 울트라도 양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고 내년이 되면 루빈도 나오게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상당히 늘었지만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나 중국 쪽에 있는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다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차에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 관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25% 떨어지겠다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와서 사업해라 이런 거거든요. 리쇼어링 정책 있지 않습니까? 자국에 있는 기업들도 자국에서 생산하게끔 하고 외국 기업들도 미국 와서 생산해라 이런 거거든요. 관세를 때리게 되면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수출을 하는데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 와서 이제 공장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엄포에 비슷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영향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왜냐하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미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0.4%밖에 안 되거든요. 주로 중국이나 이쪽에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 대만 쪽에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SK 같은 경우도 TSMC에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출 많이 합니다. 미국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향이 많지가 않죠. 만약에 반도체 관세를 때리게 되면 그 온 피해를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받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세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엄청나게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다 연동돼 있거든요.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미국에는 실익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표는 이렇게 이제 엄포를 넣으면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서 수혜를 받는 반도체 기업은 어디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원래 미국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인텔이 막 가장 많은 어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텔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넘버원 기업이니까 인텔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볼 것 같고요. 제조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메모리 쪽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팹을 지을 때 어떤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자국 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수혜를 보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것들 보조금을 받게 되니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국 기업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보조금도 약간 차등을 두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인텔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인텔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인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적자가 심한데요. 2024년도 10월 25일 자료인데요.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968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3조 4,710억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죠. 실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540억 달러였는데 2024년도에 531억 달러.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보시면 훨씬 더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2023년도에 9,300만 달러에서 2024년도 마이너스 116억 달러. 엄청나게 떨어졌죠. 인텔이 망가진 이유는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전 세계 팹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팹 짓는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2나노까지 갔지 않습니까? 뭐 3나노에서 2나노 가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과거에는 팹 비용이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갔는데 뭐 4나노, 3나노, 2나노 가면서부터 팹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기하 흡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나노, 2나노 가게 되면 EUV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 장비가 하이 NA 장비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EUV 장비도 2천억 정도 되는데 하이 NA 장비는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엄청 비싸죠. 장비도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증착 장비라든지 시각 장비라든지 세정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도 이 나노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정이 올라갈 때마다 장비를 새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인텔이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리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적자가 심한 겁니다. TSMC가 인텔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재가 될까요? 악재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는 설계 분야는 뭐 브로드컴으로 인수하게 하고 제조 부분은 TSMC가 인수하게끔 하겠다.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근거 있는 시나리오인데 근데 문제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거의 한 70% 이상이 외국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합병한다면은 그 주주들이 상당히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마켓시어가 60%가 넘거든요. 근데 인텔까지 합병한다면은 이게 65, 70%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독점 이슈가 생깁니다. TSMC가 엄청나게 견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 때문에. 만약에 합병한다면 그 반독점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난간에 부딪힐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합병하게 되면 각국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 합병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지분을 인수하는 거. 이게 가장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지 않을까. 만약에 합병이 된다면 상당히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인텔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TSMC에서 다 이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거점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유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판단해도 이걸 트럼프라든지 입김이 세기 때문에 싸게 팔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덤탱이 쓸 수 있거든요. TSMC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은 M&A는 쉽지 않다.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지분을 인수하는 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TSMC가 이나노 공정 가격을 대폭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SMC가 이나노 지금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하게 되는데요. 시범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율이 나오는 게 60% 이상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수율이 한 60% 이상 나오면 사업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2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삼성이 벌써 이제 GA 방식 도입한 게 3년째거든요. 근데 TSMC는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근데도 상당히 수율이 좋게 나오거든요. TSMC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자기한테 온다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2나노 공정 가게 되면 3나노 공정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런 비용을 뽑아야 돼요. 미리. 가격을 높여놔야만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마진으로 1나노 공정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TSMC 입장에서는 삼성으로 가지 않을 거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도 원래 TSMC 2나노 쓰기로 했는데 연기했잖아요. 비용 때문에. 근데 아마 쓸 가능성 큽니다. 이제 2나노도 안정화되면 수율도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분명히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고객들도 수출하게 되면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매출이 4분기에 393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원래 시장 예측은 28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성장성이 꺾일 거다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다 밝혀진 거고요. 올해 1분기에도 400억 달러 훨씬 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거의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수요가 견조하고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AI 쪽에 많이 투자한다 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제스랑도 얘기했듯이 블랙웰의 어떤 수요가 엄청나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블랙을 울트라도 양산하게 돼요. 그러면은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고 내년이 되면 루빈도 나오게 되거든요. 몇 년간은 아마 AI 반도체, GPU가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요를 엔비디아가 많이 커버하지 않을까 몇 년간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상당히 늘었지만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포션 쪽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움직임이 상당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대세입니다. 이 자율주행차도 엔비디아의 어떤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 있는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다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만드는 기업들도 엔비디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가 그런 쪽에 실을 다 뿌려놨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칩을 엔비디아가 쓸 걸로 보여집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는 엔비디아의 어떤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데이터 센터가 몇 년간 아마 갈 것 같아요. 다른 뭐 에이직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 해도 아마도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자율주행차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쪽에서 아마 충분히 엔비디아 쪽에서 커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을 다 추월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제 전문가 대상으로 이제 실시한 자료인데요. 4가지 분야를 평가를 했어요. 한국과 중국이 나오는데
고직접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은 한국이 3위입니다. 중국은 2위예요. 앞서 있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같습니다. 사이로.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기술은 한국이 3위인데 중국은 2위입니다.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 전력 반도체 기술도 한국은 6위인데 중국은 4위입니다. 앞서 있습니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도 중국은 4위인데 한국은 5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 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그 기반 기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한국은 기반 기술이 약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국이 강한 게 뭐냐면은 그 사업화 능력 이게 강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이제 중국이 앞서 있지만 메모리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아직까지는 앞서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쌓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93단 정도 쌓고 있거든요. SK는 300단을 넘었거든요. DRAM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16나노 정도 하고 있어요. 한국은 10나노대 초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HBM 같은 경우도 중국은 지금 이제 HBM2를 지금 양산하고 있거든요. HBM3를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만간에 올해 HBM4를 양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은 EUV 장비를 쓰질 못해요. 근데 한국은 이미 EUV 장비를 D램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빨라야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제로는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가면 얘가 달라집니다.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들이 중국에는 3,500개 이상이 있습니다. 한국은 150개 정도 됩니다. 훨씬 더 앞서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반도체 굵기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투자를 했어요. 펀드 조성한 거는 2014년도에요. 엄청난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130조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투자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고 인력 양성도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력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논문도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더 많았는데 중국이 훨씬 더 많은 논문, 좋은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투자 이게 먹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의 어떤 그 대우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대우를 그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만한 대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봉도 실제로 중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핵심 반도체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세 개 기업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2개입니다. 창신 메모리, CXMT라고 하죠. 이 기업이 10년째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DRAM 점유율이 5%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말 정도 되면 한 12%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DDR5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가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한국에 있는 DDR5보다 가격이 한 반가격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캐파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도 한 10년째 되는 회사인데요. 최초로 232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했고요. 계속 앞으로 300단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 중심고지라고 하는데 이게 SMIC입니다. 이 회사는 2000년도 그때 설립했는데 7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화웨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EUV 장비가 아닌 그러한 DUV 장비 멀티 패터닝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패터닝 해가지고 이제 만든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써가지고 7나노 반도체를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화웨이 스마트폰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5나노 반도체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EUV 장비를 도입을 못하기 때문에 DUV 장비로 써가지고 하는데 패터닝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수율이 별로 안 나와요.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패터닝을 많이 하게 되면 공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뭐 자재라든지 소재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거든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SMIC가 삼성 파운드리 다음으로 3위로 올라갔지만 실제로 이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5나노 반도체 하게 되면 아마 이익률이 더 깎일 거예요. 왜냐면은 5나노 반도체는 수율이 훨씬 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EUV 장비를 못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다 비용을 댑니다. SMIC는 개발만 하면 됩니다. SMIC는 뭐 5나노 반도체, 3나노 반도체 계속 개발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마 중국 자체적으로도 아마 장비는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포토 장비, 이것도 SME라는 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나우라에서도 식각이라든지 증착 장비를 하고 있어요. 뭐 20나노 때는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맥 여기서도 식각 장비 하고 있고요. 웬만한 20나노 대 공정은 다 자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 중국에서는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미국에서 계속 앞으로 제조가 강화될 거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계속 자립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립하지 않을까. 뭐 AI 반도체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따라잡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반도체 기업들 임원들하고 CEO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분들하고 그때 한참 반도체 굵기 할 때였거든요. 펀드 조성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상당히 위기의식이 컸습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이나 아니면 CEO들 했던 얘기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5년 내에 다 따라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도 이게 빠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거의 진행된 게 없었으니까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방심한 거죠.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따라온 거거든요. 한국이 좀 안일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상당히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해외 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수한 엔지니어들 돈 주고 뽑으면 됩니다. 연봉 5배, 10배 주고 애들 다 국제학교에서 다 보내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하면은 다 옵니다. 많은 한국에 있던 그 인력들이 다 중국에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중국의 어떤 기술들이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대만에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우수한 인력들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우수한 인력들이 다 중국에 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가게 되면 기술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 근본이 투자입니다. 엄청난 더 투자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인력 양성도 별로 안 되고 있죠. 10,000명 양성되는데 그것도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보조금도 직접 지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중국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투자할 거거든요. 중국을. 보다 진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반도체 덤핑이 국내 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DDR4라든지 DDR5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은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를 아마 쓰게 될 겁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약간 앞서 있지만 이게 금방 조만간에 따라잡힐 것 같거든요. DDR5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거의 같은 수준에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훨씬 싼 중국 반도체 쓰겠죠. 당연히.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반도체를 써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술 격차를 늘려놔야 됩니다. 첨단 쪽으로 가야 됩니다. HBM4라든지 HBM5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되고 CX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거 중국이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 첨단 쪽 이쪽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이제 격차를 벌려놔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에서 중국에 계속 제재를 가고 있고 CXMT라든지 이쪽도 아마 제재할 가능성이 크고요. SMIC도 제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계속 격차를 벌려놔야 됩니다. 5년, 10년 계속 격차를 벌려놔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일단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규제가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이제 영향을 미치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H200 같은 경우에. 수출하고 있는 것도 훨씬 더 낮은 상향이거든요. H20이거든요.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게. 그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 때문에 저사양 AI 반도체도 사용하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H20도 제재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H20을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아마 제재를 하게 되면 당분간은 타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타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많은 돈을 이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은 아마 계속 쫓아올 겁니다. 미국의 전략은 일단은 격차를 넓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중국은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따라올 겁니다. 그 격차를 계속 벌려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줄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한국도 계속 어차피 쫓아오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오면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서 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전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반도체를 해야만 이게 가격이 높고 마진도 높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전에 일본에서도 화이트리스트 해가지고 세계 소재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이게 다른 데로 대체하고 일본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극복이 되고 오히려 더 전화 의혹이 되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국도 계속 이제 기술력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막을수록 더 간절하기 때문에 아마 기술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계속 격차를 벌려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주가 상당히 아직까지 저조합니다. 하반기가 되면 나아지고 아마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도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투자하기에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